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장남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소방관으로 28년 차 지금 됐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했던 게 이제 구조대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했던 것이 이제 설악산에서 산악구조 업무를 한 13년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저희가 한 400여 건의 그 구조를 처리하는데 굉장히 많은 케이스를 이제 저희들이 접하다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저희가 그동안에 해왔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는 계속 오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하실 거고요. 편안하게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든 행위에 있어서 가장 처음에 가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같이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느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7명이 조난신고 12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폭설이 내려 입산이 통제된 덕유산을 충분한 장비도 없이 올랐던 게 화근이었는데요. 1명이 숨졌고 3명은 탈진 증세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송금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대설특보로 입산이 통제된 덕유산 8분 능선에서 다급한 구조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눈에 대비한 충분한 장비 없이 산에 올랐던 산악회 회원 27명이 길을 잃고 날까지 조물었기 때문입니다. 평상시면 5시간이면 하산하기에 충분한 산행 경로였지만 어둡고 눈이 내려 6시간 동안 절반도 가지 못하고 해발 1300m에서 조난당했습니다. 구조대원 13명이 긴급 출동해 밤 10시 40분에야 조난자를 찾았습니다. 다들 겨울인데도 두꺼운 옷을 입지 않고 얇은 자켓과 비옷으로 추위를 받고 있었습니다. 최고 60cm까지 눈이 쌓인 산기를 헤치고 오늘 새벽 6시에야 산에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하산 도중 57살 김모 여인은 저체온증으로 의식을 잃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고 3명은 탈진 증세로 치료받았습니다. 다행히 같이 산행에 나섰던 34명 가운데 7명은 산에 오르지 않아 화를 면했습니다. 7명은 안 가고 2명은 왔고 자기 건강도부터 이곳은 산방로지만 눈에 쌓여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면 발자국도 사라져 길을 잃기가 더 쉽습니다. 겨울산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지 못한 무리한 산행이 화를 낳았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준비 없는 무리한 산행이라는 부분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나는 뭐 그렇게 높은 산 안 가, 설악산도 안 갈 거야. 나는 지금 뭐 그냥 뒷산에 가서 송이나 캐고 뭐 약초나 좀 캐고 이럴 거야 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신다 그러면 그와 동일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설악산에서 발생되는 사고보다 약초 캐러 가서 다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사실 모르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저런 사례들이 많은 겁니다. 뭐냐면 내가 매일 뒷산을 가다가 어느 날 눈도 많이 왔겠다. 우리 경치 구경하러 가자고 길게 가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준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가시게 되고 저는 이제 사고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역으로 돌려서 만일에 저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반대의 급부죠. 우리가 준비 없고 무리한 산행인데 준비 시 무리하지 않게 산행을 하면 사고가 없는 거죠. 근데 매년 사고는 동일하게 반복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자, 설악산에 올해 400명이 사고가 났고 그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렀다 그러면 내년에는 사고가 줄고 사망자가 줄어야 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느끼는 게 있는 건데 근데 매년 똑같단 말이죠. 그러한 부분들이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보시면서 같이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제가 일단 도대체 안전사고가 얼만큼 나느냐, 우리가 산림 내에서 활동하는 그런 안전사고들이 얼마 정도 나고 어떻게 나는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그런 사고의 유형들이 어떤 부분들로 통해서 그런 유형들이 발생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보시고요. 그럼 그런 사고들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그러면 최소한의 안전관리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또 산에서 중요한 게 이렇습니다. 자, 여기서 만일에 여러분들께서 갑자기 어디가 아프시면 어디다 전화하면 되죠? 119에 전화하거나 택시 부르시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금방 택시가 오고 119가 오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산속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119가 금방 올까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견디고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비 오는 날씨에 만일에 산에 내가 오늘 지금 저 송이 나오고 시작하니까 송이 캐러 갔다가 다리를 삐끗했어요. 그래서 119에 신고했어요. 근데 그 119에 신고해서 구조대원이 오는데 1시간이 걸려요. 비 맞으면서 1시간을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을까요? 그거는 누구도 장담 못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장담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절대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모든 게 가능한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보시게 될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나마 그래도 내 위치를 알아서 알려주면 되는데 여기가 어딘지를 몰라서 못 알려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나는 잘 알거든요. 근데 상대편도 잘 알지는 못하죠. 왜냐면 내 송이밭에 가는데 나는 거기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근데 119 구조대원들이 그 위치를 잘 알까요?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그러면 과연 우리는 내 위치를 어떻게 알려줄 것이냐? GPS 배우셨나요? 그러면 거기서 119에다 신고하는 방법도 배우셨어요? 뭐뭐 배우셨어요? 어떻게 하면은 119들이 빨리 올 수 있는 방법들 어떤 걸 배우셨어요? GPS 좌표. 예, 좌표는 일단 기본으로 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 부분도 한번 추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는 단순하게 여기에 교육받으러 오신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일단 안전 부분을 챙기고 다른 사람들의 안전도 같이 챙겨줄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생각들을 좀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안전사고는 어떻게 발생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70%라고 하는 이 수치가 갖고 있는 게 뭘까요? 우리나라가 산악지형이 70%가, 전체 지형의 70%가 산악지형입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8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을 빼고서 우리가 활동 영역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등산 인구, 즉 산에 가는 사람이 산림청에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거기에 1년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산에 가시는 분들이 뒷산을 가든 뭐 내가 산책을 가든 어떤 형태로든 산을 가는 분들이 약 3천만 명이 넘습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그것이 내가 설악산이나 지리산처럼 어떤 산행을 목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 외쪽으로 산의 다른 목적을 갖고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것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이대별로 보시게 되면 이게 퍼센티지입니다. 뭐냐면 자 60대, 50대, 60대가 가장 많은 이유는 뭐냐면 자 60대 전체 인구 중에 약 100명 중에 90명이 산에 활동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뭐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60대가 많다는 게 아니라 60대 전체 인구 중에 약 91% 정도가 산에 가신다는 거고 50대는 약 85%가 산을 간다는 거고요. 나이대가 점점 줄수록 산을 잘 안 가죠. 자, 남성과 여성의 비율도 아직까지는 남성의 전체 인구 중에서 약 80%, 여성보다는 조금 많은 편에 속하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가다 보니까 사고도 그렇게 많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여기 전국적으로 지금 발생되는 산악사고와 관련된 구조 건수인데 그 중에서 강원도, 경기도, 서울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강원도와 경기, 서울하고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경기와 서울은 야간에 별로 이렇게 구조가 없어요. 근데 강원도는 거의 대부분이 저녁에 구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후에 신고가 들어서 해가 떨어지는 시점이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더 혹독하게 견뎌야 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집니다. 사실 이 수치는 비정상적인 겁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높은 산을 갖고 있는 소위 말해서 알프스, 높은 산에서도 이렇게 많은 구조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맞는 산행 코스를 선택해서 산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안전교육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지도를 해야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매년 똑같습니다. 통계 자료는. 그 다음에 지금 보시게 되면 나이대별로 발생되는 구조를 보면은 지금 50대가 가장 많습니다.
근데 50대에서 60대 사이가 많은 이유는 힘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고요. 산에 가시는 분들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고도 많이 발생되는 겁니다. 요것도 수치가 마찬가지, 이제 70대, 80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요 50대 그룹에서 60대로 넘어가고요. 60대에서 70대로 넘어가고, 이렇게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자, 여자의 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아직까지는 남자의 산악사고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 기본 상식선에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월별로 발생되는 거 전국 수치를 보면 잘 이렇게 분포도가 뭐 9월달, 10월달이 좀 높긴 하지만 단풍철에 정확하게 잘 표시가 안 나죠. 강원도 걸 한번 볼까요? 강원도는 정확하게 표시가 됩니다. 9월달, 10월달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강원도 전체에 산에 오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9월달, 10월달에 가장 사고가 많이 발생됩니다. 9월달, 10월달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사람들이 몰립니다. 주간대별로도 봐도 지금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가장 많은 지금 등산인구, 그 다음에 산악사고가 발생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지금,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저녁에 도착해서, 그리고 소위 말해서 무박산에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도 지금 통계가 약간씩 변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의 비율은 거의 비슷하게 나가는 편입니다. 강원도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강원도는, 역으로 토요일 날 더 많죠. 왜 그럴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강원도는 머니까, 설악산 같은 게 머니까 금요일 날 저녁에 오셔서 당일 토요일 날 아침 새벽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고가 가장 많이 납니다. 여유 있게 오시면 좀 좋은데 그렇지가 못하는 상태죠. 자, 시간대별로 보시면 이게 전국 분포도인데 지금 점심시간 전후, 12시를 전후해서 오후가 훨씬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오후에 산악사고가 훨씬 더 많이 생깁니다. 구조를 요청하는 건수가. 그거는 무엇을 뜻하냐면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사고가 더 많이 발생된다는 것을 우리가 통계상에서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마 일반 등산을 배우셨으면 그 안에서도 이제 말씀이 있었겠지만 하산 중에 대부분의 3분의 2 정도가 산악사고에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보다 여러분들께서 올라가는 사람들보다 내려가는 사람들이 휴식을 더 자주 쉬어주고 근육의 피로도를 풀어줘야지만 사고 발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게 이제 우리 산악구조대, 여기 설악산에 강원도에 이제 특수구조대라는 산악구조대가 있는데 이게 시간대, 그러니까 출동시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신고받고 나가는 시간대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완전히 다르죠. 왜냐하면 8시, 저녁 8시 이후에도 10명 중에 3명이 신고를 합니다. 그럼 8시에 나가서 언제쯤 들어올까요? 새벽 2, 3시는 기본입니다. 설악산에서 3시간짜리, 4시간짜리 산행은 기본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기도 시간도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냐면 1박 2일로 현장을 구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한 거죠. 왜? 다치신 분들이 구조대원이 올 때까지 견뎌줘야 되거든요. 저체온증에 걸리거나 만약에 이렇게 비바람이 치게 되면 1시간도 못 견딥니다. 지금 여기를 자 보시면 자 설악산이 가장 많고요. 강원도에 보면 나머지 태백, 오대산, 치악산, 강원도 내에서 유명한 산들입니다. 근데 요거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요 기타가 뭘까요, 요게? 자, 여기는 단풍 구경하러 갔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기타는 뭘까요? 소위 말해서 이름 없는 뒷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름 없는 뒷산에서 발생되는 구조 건수가 설악산보다 많습니다. 그건 뭐 뜻할까요? 뒤에 산에는 위험 요소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위험이 발생이 되면요, 더 큰 일이 발생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리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거기 올라가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다쳤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분이 뭔가 크게 일이 생겼다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악산이나 다른 산에서 발생된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신속하게 그분을 우리가 구조해야지만 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망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돼요. 패닉이 오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코끼리 코하고 10바퀴 돌고서 서 있으라 그러면 못 서 있죠. 그거와 똑같습니다. 내가 한번 그 실종이 되거나 조난이 돼서 갑자기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내가 코끼리 코 돌고 서 있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판단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저희들은 무지 많이 봤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우리가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한 거를 준비하고 계획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산악사고가 발생되면 보통 이렇습니다. 보통 설악산의 부분이 이렇게 업어서 내리는 게 전체 구조의 약 40%에서 50% 가까이 됩니다. 10명 중에 5명을 업어서 내린다는 뜻입니다. 여기 들것, 우리 왜 들것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들것에다가 사람을 옮기면 좋을 텐데 이게 더 힘듭니다. 업어서 하는 거는 내 혼자만 업고 순환시키면 되는데 들것은 그 들것 하나에 6명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산악구조대에 몇 명이 근무하느냐? 5명이 근무합니다. 5명이 1년 내내 설악산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안전사고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배웠겠지만 자연과 사람의 다른 관점에서 잠깐 좀 보겠습니다. 자, 자연과 관련된 우리 부분에서 발생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자연과 관련된 부분? 뭐 많죠. 지금처럼 비가 오거나 번개 치거나 벼락 치거나 눈이 오거나 아니면 덥거나 춥거나 이런 부분들입니다. 다. 그죠? 예,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생되는데 이게 예방이 가능할까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연을 통해서 아니면 환경을 통해서 사고가 발생될 수 있다는 여건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회피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예방하는 게 안전이잖아요. 방법이 있을까요? 있죠. 왜? 기상예보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회피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습니다. 문제는 이거죠. 내가 오늘 계획한 거를 스스로 접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내가 오늘 대청봉 가기로 하고 왔어요. 비싼 돈 들여서. 근데 오늘 날씨가 번개치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야, 오늘은 그냥 내려가서 횟집 가서 소주 한잔 먹고 말자. 라고 해서 딱 끊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대기가? 야, 이용 왔으니까 가보자 이거죠. 자, 오늘 비 오니까 송이 캐러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요? 오늘 지금 입찰가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가야 되거든요. 근데 벼락 쳐요. 그냥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벼락이 내한테는 안 떨어진다는 자신감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벼락이 나한테 떨어진다는 만에 단 1%의 확률만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안 가고 내일 가죠. 퍼드레기가 되더라도 그래 상품 가치가 떠더라도 나는 내 목숨이 우선이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방 차원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용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회피할 수 있는 용기가 없다는 거죠. 그거를 먼저 가져가야 될 마음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자연적인 거는 크게 3가지로 나눕니다. 일단 기상도 있고 지형도 있고 동식물이 있습니다. 자, 기상에는 여기 보이시죠? 비, 바람, 기온. 자, 비가 오면 뭐가 문제일까요? 비가 오면 우리가 밖에서 비 맞고 있으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그렇죠. 바로 저체온증이죠. 이제 제 끝난 다음에 응급처치 배우실 거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일단 산에서는 비 오고 난 다음에 안개 낍니다. 오늘 저 차 타고 오셔봤잖아요. 그죠? 차 타고 오니까 산 같은데 왜 안개 꽉 껴 있잖아요. 안개 끼죠. 그 다음에 안개 끼니까 시야 안 막히죠. 시야가 잘 안 보이죠. 그 다음에 길은 어떻게 돼요? 미끄럽죠. 그러니까 거기서 추락하거나 낙상될 이유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바로 내가 계속 저체온증에 걸려요. 시간이 지날수록 내 체온을 계속 뺏어가는 거죠. 거기다가 바람까지 불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바람까지 불면은 저체온증은 아주 급속도로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자, 기온이 높거나 춥거나도 똑같습니다. 벼락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최근에 우리 양양에서 벼락 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벼락 치는데 바다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미 그 물 자체는 어디에 벼락이 떨어지든 나는 뭐에 통하는 거예요? 전기에 통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내가 알면 들어가라 그래도 떠밀어 놓어도 안 들어가죠. 자, 일몰되면 뭘까요?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추워지거든요. 그리고 산에서는 4시 이후에 바람 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 떨어지기 전에 모든 거 마무리하라는 겁니다. 자, 눈.
우리나라 눈사태가 있습니까? 네. 네, 설악산에 있죠. 우리나라에는 지금까지 눈사태가 설악산과 한라산에서만 발생이 됐습니다.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다른 산에서는 그러면 눈사태가 발생이 안 되느냐? 아닙니다. 눈사태가 똑같이 발생이 되는데 문제는 사람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네, 한번 볼게요. 자, 일단 강풍의 위험부터 먼저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태풍 때입니다, 이게. 자, 어떻게 하죠? 못 갑니다. 강풍이 불면 강풍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요. 그 사람을 그 자리에 가둬놓는 역할을 합니다. 어딘가에 잡고 움직여야 되는데 못 움직입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제 그다음부터 계속 잡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바람 맞고 저체온증이 오기 시작하고 저체온증이 오면은 그 다음에 뭐가 발생되죠? 이제 사람 몸에 우리 소위 말해 쥐 내린다 그러잖아요. 쥐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움직일 때마다 내가 근육통이 와서 못 움직이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강풍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니라 날아가는 것도 위험하지만 사람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산에서는 바람이 얼마가 부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내가 오늘 능선 산행을 한다? 이거는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강풍에 플러스 한파까지 같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대규모 사고가 발생된 사례입니다.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산에서 탈출을 못하고 중청 대피소에 전부 다 모이게끔 만들었고요. 제가 구조대원 하면서 사망한 사람을 조치를 못하고 그냥 온 것도 처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죽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근데 재미난 거는 뭐냐면 이날 오신 분들 대부분이 특별한 분들이 아니세요, 다. 그날 이렇게 예상을 못한 것 뿐이에요. 저도 그렇게 오랜 동안 설악산에서 10년을 넘게 근무했는데도 생전 처음 맞닥뜨리는 상황이었고요. 예, 대원들까지 다 제가 죽일 뻔했었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체감온도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체감온도 배우셨죠? 그날 우리가 대청봉에 도착했을 때, 환자한테 도착했을 때 영하 32.5도였어요. 바람은 32.2m로 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거를 체감온도로 따지면 영하 84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상상치 못한 상황에 맞닥뜨리는 거죠. 이거를 일반인들께서 맞닥뜨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도 예외라는 게 없다는 거를 일단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하 80도라고 영하 40도, 우리 저체온증과 관련된, 그러니까 기온감졸과 관련된 표도 영하 70도 이상 잘 안 나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동상 걸려갖고 제가 얼굴이 변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피소에 약도 없고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상태에서 동상이 걸렸는지 안 걸린지도 모르고 일단 뭐 살기 위해서 급급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예. 그래서 지금 저 상태가 지금 이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저렇게 동상에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절대로 뭐 아시잖아요. 우리가 에너지 관리를 못해도 동상에 걸리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저 비 맞고 진짜 1시간만 서 있으시면 저체온증 금방 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지만, 자, 저체온증 환자를 이송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저체온증에 걸린 사람을 이송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저체온증은 뭐죠? 스스로 체온을 올리지 못하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영화에서 보듯이 우리가 끈안고 체온을 주잖아요.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체온을 올릴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정상 체온이 돌아온 다음에 그 다음에 병원에 가는 거예요. 저희들은 절대로 병원 이송을 안 합니다. 그 사람을 만일에 들고서 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내려와 있는데 사망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저체온증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고가 많이 난다. 그 다음에 모든 사건의 결과는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냐? 저체온증과 사망으로 이루어지는 게 순환입니다. 그냥. 그러면 저체온증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저체온증이 걸렸다고 평가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체온증을 알프스에서는 이렇게 비를 이렇게 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온도를 알 수 있습니까? 자, 오한이 막 오잖아요. 그럼 이제 저체온증이 시작이 된 거예요. 사람 몸에 오한이 왜 생기죠? 본인이 열을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몸 자체가 내가 피부를 떨어서
체온을 올리려고 노력하는 과정인 거죠. 이제 그게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의식을 잃게 돼요. 그리고 이 오한이 사라져 버립니다. 요까지가 이제 완전한 2단계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단계, 4단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1단계, 2단계에서 우리가 조치가 빨리 들어가야지만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한이 오네? 그럼 뭐예요, 이분은? 더 이상 지금 체온을 올리지 못하고 체온이 어떻게 해요? 계속 빠져간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체온이 빠져나가지 않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체온을 어떻게 해요? 공급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게 뭐 있어요? 갖고 다니기 쉬운 거? 핫팩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의식이 없어요. 그 다음에 오한 증세도 없어요. 그러면 이미 저체온 쪽으로 위험하게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더 심각하게 그 사람을 체온을 적극적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체온을 올릴 수 있게끔 해야 되고요. 의식이 돌아오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조치사항에서 첫 번째가 뭐예요? 과도한 몸의 지향, 과다한 몸의 움직임. 왜 그러냐면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이 사람은 지금 움직이면 안 돼. 체온을 올려줘야 돼. 그 부분만 신경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9에 신고할 때도 지금 이분이 굉장히 추위에 떨고 있다. 아니면 지금 의식이 없는데 오한은 없다. 이러면 아는 구조대원들은 이미 이분이 이미 저체온증이 오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 사람 보고 지금 여기 1, 2단계 온 사람 보고 자꾸 가자 끌고 가면 어떻게 해요? 점점 안 되는 거죠. 예. 특히 하산할 때 그러니까 올라갈 때나 그나마 열이라도 나죠. 내려갈 때는 열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이제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자, 눈사태 사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설악산에서 2010년도에 마지막으로 눈사태 사고가 있었습니다. 눈사태가 나면 처음에 바람부터 오기 시작하고 눈에 의해서 맨 하단부에 떨어집니다. 눈사태 사고의 구조는 눈이 적체되어 있는 공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한 번에 사고 날 때 그냥 한두 명 사망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묻히는 거고요. 샤워기에 물 떨어지듯이 눈이 떨어지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2010년도에 사고 나고 설악산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눈사태로 사망했다는 거는 이렇게 전문등산 하시는 분들은 다 알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폭설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요? 들어갑니다. 눈사태 사고에서 가장 위험할 때가 뭐냐면 눈이 온 상태에서 눈이 또 오는 겁니다. 이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그리고 경사도가 39도의 경사도가 가장 위험합니다. 근데 이 골짜기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부 다 39도가 넘습니다. 그 전후입니다, 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스노우 샤워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뭐가 생길까요? 그 다음에 이제 눈사태가 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가 아니에요. 요 밑에 이제 빠져나가는 곳입니다. 거기는 이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던 눈사태에 전적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사람들은 망각하는 거죠. 눈사태에 매몰되는, 산사태도 매몰되는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누구냐면 CPR하고 똑같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얼마만에 나를 갖다가 숨쉬게 해줄 수 있느냐가 상사를 갈림길에 있는 겁니다. 눈사태에서는 딱 15분입니다. 90% 이상의 생존 확률이 15분 내에 매몰됐을 때 꺼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지형에 대한 부분은 다 아시는 부분은 낙석, 계곡, 잡목수. 즉 다시 말해서 산행길이 아닌 곳으로 내가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산사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측이 가능하나요? 자, 오늘 비가 많이 왔어요. 그리고 산사태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날씨 딱 좋은 날보다 어때요? 확률은 높겠죠, 당연히. 그리고 내가 일주일 동안 비가 왔어요. 이번 주 일주일 내내 비 온다고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럼 이번 주 금요일 날이나 토요일 날 산에 가요. 그러면 계곡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언제든지 산사태는 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회피하는 것만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흐르는 물이 왜 위험할까요? 사람이 넘어지면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일어서지 못하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물을 따라서 흘러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조대원들은 급류에서 수영치고 구조하는 방법만 일주일 동안 배웁니다. 급류를 흘러서 수영해 건너가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 건지러 들어가고요. 이거를 훈련을 일주일 시킵니다. 근데 일반 분들이 모르시는 게 있어요. 바로 이런 겁니다. 한 번 넘어지면 일어서지 못하는 겁니다. 흐르는 물에서는요, 특히 장하시는 분 더 위험합니다.
그럼 일어서지 못하면 내가 수영을 하거나 물에 흘러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에 흘러갈 때는 다리를 아래쪽에 놓고 머리를 위쪽에 놓은 상태에서 내가 빠져나가자 하는 방향으로 몸을 틀어야 되거든요. 즉 물이 이렇게 흘러 내려오면 내가 이쪽으로 빠져야 되겠다 그러면 몸이 이렇게 서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물로 나를 밀면서 내가 어떻게 되면 점점 이쪽으로 빠져요. 밀려나간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밀려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페리앵글이라고 하는데 일반인들께서 장화에다가 그거 신고 그 안에 물 들어갔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접시물에 코 박고 죽는 게 그래서 접시물에 코 박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면은 아예 그 물 깊은 쪽으로 안 들어가든가 이번에 해병대원도 죽는 것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내가 장화를 신어서 잠기는 밑에까지만 물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장화가 되는 순간까지 들어가면 그거는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려가다가 바위가 딱 있어요. 바위를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위 밑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위에서 이탈이 안 됩니다. 밀려오는 물에 의해서 내 몸이 밑으로, 그래서 사람이 실종됐을 때 바위들이 있는 곳에서 실종되면 바위 밑을 다 쑤셔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구조대원들은 바위를 잡는 게 아니라 쳐버립니다. 발로. 그래서 발을 아래쪽에 놓고 돌이 나오면 툭 치고 툭 치고 툭 치면서 가는 겁니다. 잡는 순간 나는 그냥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르시기 때문에 사고가 계속 반복해서 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누가 알려줘야 돼요? 바로 여기서 이런 부분들을 들으신 분들이 주위 분들한테 알려주시고 가르쳐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심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동식물에 의한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 아는 부분들이고요. 요런 거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메달리 대표님이 사망하시고 5일 만에 찾았습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이분이? 맞습니다. 퇴직하고 나셔서 이제 버섯 채취에 이제 취미를 가지신 거예요. 그런데 나무 위에 버섯이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좋은 버섯인 줄 알고 올라가신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싶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보고 그 다음에 그 문제점이 생겼을 때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되 거기에 필요한 기술이나 장비는 갖추고 올라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안 그러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네. 자, 그래서 임산물 취식과 관련된 사고가 월등하게 9월 달에 많이 납니다. 술안주로 철쭉 먹고도 독성이 생겨갖고 헬기 타고 가신 분들 많아요. 진달래인 줄 알고 먹다가 철쭉에 독성이 있더라고요. 마비 증상이 오시니까 겁나갖고는 헬기 부르신 거예요. 이 임산물 채취하면 지금 복통이 가장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벌은 뭐 굉장히 많죠. 벌은 연전에 산에 가실 때 단체로 가시거나 요즘 볼초 많이 가시잖아요. 볼초 갈 때도 마찬가지 그 에어스프레이 갖고 다니시는 게 좋거든요. 그냥 에어스프레이 내 주위에다 뿌리면 벌이 절대 못 달려듭니다. 그냥 그것만 내 주위에다 뿌리면 벌레들이 나한테 못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가실 때 가져가야 돼요. 이제 사람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다 똑같이 아시는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이미 공부를 해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영상으로 좀 볼게요. 자, 가장 중요한 게 탈진입니다. 내가 에너지 관리를 못해서 결과적으로 자동차에 기름 떨어지듯이 내 몸에서 연료가 떨어지게 되면 단 한 발자국도 못 갑니다. 이 지금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일행이 3명인데 이 한 분 때문에 나머지 2분도 같이 탈진이 연속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을 구조할 거를 3분을 구조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가다가 이제 음식 먹이고 도저히 안 되면 저 상태에서 재웁니다. 그래서 보통 이틀 동안 이제 구조를 하는 경우가 저래서 이제 구조를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이제 한 10분간씩 재우면서도 가기도 하고요. 왜냐면 가다가 자꾸 넘어지시거든요. 졸리니까. 중요한 건 이거죠. 탈진 되기 전에 탈진이 안 되게끔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할 건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비가 오고 안개 끼었으니까 지금 여기 안개 끼었고 비 왔으니까 미끄러졌을 거고, 그죠? 그래서 낙상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나 낙상이 생긴 거고 아주 심하게 다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허리를 다치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인원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민간구조대나 국립공원이나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이나 경험구조, 또 리더십 구조, 뭐 다양한 것들이 이제 추가되는 부분들. 문제는 이거죠. 야, 괜찮아. 내가 다 해줄게. 같이 가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사고가 났냐면, 같이 가자고 한 사람이 떨어졌어요. 그 사람을 건네주려고 옆에서 보조하다가 이 사람이 툭 치는 바람에 밑으로 70m 떨어진 거예요. 사람이 떨궈뜨리는 낙석도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선행한 사람들이 돌을 떨고서 밑에 사람들이 맞는 거. 왜냐하면 돌이 떨어지면 이렇게 한 번에 톡 떨어지는 게 아니라 부딪히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떨어질지 예측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내가 올라가면서 돌을 떨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살펴보면서, 그리고 돌이 떨어지면 뭔가 떨어진다고 밑에서 빨리 소리 질러줘야 돼요. 그래야 밑에 사람들이 좀 대비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되는 게 이제 고립되고 조난되는 겁니다. 가장 우리 산악사고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특히 일상에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산악사고는 1차 사고로 인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만일 체온 관리 못하고, 그 다음에 조난되고, 그 다음에 저체온증 오고, 그 다음에 사망에 이르는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 스타트하는 그 부분은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나중은 어떻게 해요? 엄청난 큰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악사고 신고만큼은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무릎이 아파요 이러면 그냥 무릎 아픈 게 아닙니다. 무릎 아파서 걸을 수 있냐 없냐가 관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일으키는 거와 자연이 일으키는 거는 깻잎 한 장 차이입니다. 자연적인 부분도 우리가 예방이 가능한 부분이고, 그게 사람이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지는 사고가 크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이겁니다. 안 지키는 게 뭐죠? 내가 알고 있는데도 내가 그 안전에 대한 부분을 망각해서 안 하는 거죠. 못 지키는 거는요. 몰라서, 내가 진짜 몰라서 못 지키는 거예요. 바닷물에 벼락이 떨어지면 나한테 감전이 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물에 들어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바로 우리나라의 대형 사고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면 이 네 가지가 어떻게 조합이 됐냐에 따라서 그 사고는 엄청난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자, 못 지키는 건 배우면 되는데 이 안 지키는 게 문제거든요. 안 지키는 게 내가 괜찮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안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습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내가 잘못된 습관, 안전에 대한 잘못된 습관이 배어 있다면 그거를 고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안전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지속해서 반복해서 해야지 되는 교육인 겁니다. 안전교육은 내 뇌리에서 이게 박혀있을 정도가 돼야 되고, 그게 행동으로 바로 나올 수 있게끔 해야 되거든요. 자, 지금 이분들이 어떻게 하는 행동일까요, 이게? 왜 이분들이 이렇게 할까요? 빨리 가려고 그러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이 정도 했으면 이전에 이미 많이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사람이라도 미끄러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줄줄이 떨어지는데 뭐부터 떨어지죠? 머리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이 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치명적인 부분이 자꾸 반복된단 말이에요. 발생되는 결과가 정말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행위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누구를 기점으로 해야 된다? 나를 기점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안전불감증은 상대편의 안전불감증이 아니에요. 나의 안전불감증부터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먼저 키우고, 그 다음에 남의 안전불감증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거를 할 줄 모르세요. 나에 대한 안전불감증을 정확하게 다른 사람이 지적하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거죠. 어떤 현장에서도 똑같습니다. 완벽한 계획, 철저한 준비, 정확한 지식과 기술, 올바른 판단과 경험, 사고대처 여론과 응급처치, 이 단어의 뜻을 도덕책에서 나와 있을 법한 이 문항을 누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만 이거를 실천을 하냐 안 하냐가 관건인 거죠. 근데 우리의 안전교육들은 전부 다 요것만 알려주고 실천에 대한 부분은 별로 그렇게 많이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교육이 맨날 겉돌게 되는 겁니다. 자,
안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들었을 때 가장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생명도 되고요. 대비도 되고요. 다 맞습니다. 실천되고요. 중요한 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안전은 내가 알아야 소위 말해서 면장을 하듯이 알아야지 내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은 다른 기술에 우선해서 더 많이 배워야 되는 상위 기술인 거죠. 단순하게 안전은 그냥 안전에 대한 앉아서 듣는 교육이 아니라 굉장히 실천적 항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야지만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거죠. 내가 급류에서 흐르는 물에서 넘어지면 내가 일어설 수 없다는 전제하에서 그럼 넘어지지 않아야 되고, 그럼 넘어졌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실천적 항목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명조끼 구조대원이 슈트 입고 구명조끼를 입고 그 무거운 장비들을 왜 맵니까? 그러면 다슬기 따시는 분들한테 혹시나 넘어질 수 있으니까 구명조끼 하나만 입고 들어가시려고 하면 누가 입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안 입으시려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분, 만일에 그런 사고 난 분한테 그 구명조끼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거 하나 입고서 사람 목숨을 살렸다면 그 구명조끼는 엄청난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꼭 구명조끼 입어야 되는 게 맞다 아니다가 아니라 그러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대처를 하고 하느냐. 그 다음에 그러면 같이 여러 사람이 같이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는 다 실천적 항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등산에 있어서 안전수칙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떤 행위를 하든 등산이 아니라 어떤 거를 하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만큼만 하는 거고 내가 더 이상을 하고 싶으면 내 능력치를 그만큼 더 키워야 된다는 거죠. 나무 위에 올라가서 버섯을 따고 싶으면 나무 위에 올라가고 내려오는 방법은 알고서 올라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공골에 있는 환자처럼 내가 혹시나 몰라서 준비해왔더니 어떻게 해요? 살았거든요. 그러면 그 무거운 짐만큼의 값어치는 있다는 뜻입니다. 과연 그런데 우리는 그거가 만일에 계획 단계에서 빼놓고 왔다면 이 사람은 사망했겠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또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반드시 지식과 기술, 경험을 배워야 되고 경험은 내가 제 3자를 통해서 저한테서 지금 듣는 것도 경험이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전혀 현장에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영상이나 이런 경험을 통해서 지금 듣고서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생기시는 거죠. 그냥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교재, 어떤 교재는 3명이 같이 다니고 4명이 같이 다니고 왜 저는 4명이라 그럴까요? 만약 누가 다치면 그 사람은 다친 사람을 누군가는 케어해야 되죠. 그럼 신고하러 가야 되면 신고하러 가는 사람도 누군가가 같이 가야 돼요. 그러면 신고하러 가는 사람 2사람과 남아있는 사람 2사람을 빼서 4사람을 기본으로 잡는 겁니다. 일반적인 등산에서는 3명을 많이 권장을 하는데 저는 4명을 좀 권장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똑같지만 필요한 장비, 의류, 식량 이런 부분들을 휴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통신수단. 내가 통신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어느 산에서 통신 안 되는 데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룹 간의 소통이라든가 아니면 119에 신고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자기 위치가 정확하게 좌표로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산에 다니시는 사람들은 뭐만 하시면 돼요? 내 위치의 주소를 불러줘서 내 위치의 주소로 그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국립등산학교를 그냥 국립등산학교에 있습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국립등산학교를 뒤져야 됩니다. 근데 국립등산학교 2층에 있는 이 안전강의실에 있다 그러면 바로 찾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 거죠. 내가 산 몇 번지에 있으면 그 산 전체를 다 뒤져야 되거든요. 정확하게 내가 있는 위치의 부분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체온 유지하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온을 유지한다는 뜻은 뭐냐? 내가 저체온증이 빠지지 않게끔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체온을 유지할 거야. 우린 체온이 얼마죠? 36.5도죠. 36.5도를 나는 기필코 만들 거야. 그러려면 내가 뭐를 가져가야 되는지 배낭 안에 들어갈 거,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거를 통해서 이제 계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술. 자, 술 마시면 제일 중요한 게 용감무쌍해지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도 아주 심하게 다치셨습니다. 전체 그룹의 리더예요. 근데 지금 이분이 술을 한 잔 드시고 용감무쌍하게 산행을 하신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가려고 길을 질러 오다가 조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위에서 떨어지셨어요. 일반 사람 같으면 저 위에서 내려오시겠어요? 그러니까 술을 드셨기 때문에 더 용감해지신 거예요. 그 다음에 팀 했던 목표를 우리가 충실히 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예측될 것이라고 하는 예측 상황을 좀 만들어가는 게 좋다. 비가 갑자기 장대밭처럼 쏟아지고 그 다음에 갑자기 또 벼락까지 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내려와야죠. 거기에서 뭐 바위 밑에 가서 배낭 올려놓고 몸을 둥글게 말고 있는 거 언제까지 있으실 건데요. 그죠? 네, 그거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빨리 내려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환경, 이거는 뭐 다들 누구나 이제는 다 인식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게 이 국내에서 말하는 우리 등산 안전과 관련 수칙이고요. 이게 UI가 뭐냐면 국제산악연맹이라고 하는 협회에서 자, 산행할 때 안전한 수칙이 요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의 우리하고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하고요. 하나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2000m, 3000m 이상 숙박한 다음에 24시간 이내에 300m 이상의 고도를 높이지 않는 거.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산 트레킹 가고 사망하시는 이유가 대지의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도 산은 4600까지 올라갔다 왔는데 고소가 오니까 이건 제 의지하고 상관없이 안 되더라고요. 예, 저도 굉장히 그런 쪽엔 좀 약한데 그런 부분들 해서 만약에 헤어나갈 계시면 좀 여유를 갖고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거의 되고 여러분들께서 배웠던 일반 등산과 같이 같은 부분들도 여기 다 있습니다. 뭐 워밍업 하라는 거. 워밍업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네 스스로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좀 이따가 힘들게 올라가나 이럴 때 내 발목을 삐거나 아니면 내 심장에 무리를 주거나 이런 걸 하지 않기 위해서 네가 알아서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그걸 우리가 워밍업이라 그러는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고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위치 파악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사고는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조난사고가 3번째로 되는데 자, 외상이나 실족 추락으로 인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조난이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뒷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난으로 빠지게 되면 저체온증으로 갈 수 있고 저체온증이 심해지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단계적으로 가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보면 안 된다는 부분이고요. 자, 예상되는 시간 안에 우리가 하산하지 못하는 건 모든 것을 우리가 조난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조난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제 관건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등산 안전 수칙에 내가 정상 체온을 유지하는 것.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36.5도를 가장 쾌적한 환경에서 유지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아주 쾌적한 환경이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좀만 움직이면 뭐 어떻게 되죠? 땀이 나죠? 땀이 왜 나는 거죠? 내 몸을 36.5도로 만들기 위해서 얘가 쾌적하게 만들려고 땀으로 열을 배출하는 거거든요. 오한이 왜 생기죠? 내가 36.5도를 만들기 위해서 얘가 스스로 체온을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6.5도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내 몸이 항상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길을 잃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사람이 다니는 산길로만 산행하는 것이 최선이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고 계곡을 따라 하산한 폭포나 절벽 만나고 시야가 좁을 그 자리에서 기다린다. 이거는 우리가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케이스마다 다 틀려요. 우리가 등산에서는 그 지역의 환경이나 내가 가고자 하는 환경이나 기상, 사람의 능력치 이런 거에 따라 틀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항상 생각하라는 겁니다. 뭐냐면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아니면 다른 환경에서 내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갔는데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할까? 라고 하는 대책을 세우고 그 대책이 세워지면 그 계획에 맞게끔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자, 단독 산행이나 혼란 환경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혼자서
송이 캐러 가거나 약초 캐러 가서 내가 만일에 길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다쳐서 내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일 때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갈 때 내가 미리 알려주는 거, 문제가 생겼을 때 움직이지 않고 신고하는 거, 체온을 유지하는 거, 이게 이제 교과서적인 내용입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내가 만일에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자, 여러 사람이 조난당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 이 교과서적인 얘기에 플러스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과 그 다음에 가야 될 곳의 방향과 그 다음에 내 가치관 그룹들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추가할 거 추가하고 뺄 거 빼고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어떤 상황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당사자들이 계획을 세우고 운영을 하게끔 자꾸 고민을 해봐야 되는 어떤 던져주는 문제가 돼야 되는 거지 내가 정해져 있는 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다. 안전 문제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이제 밤을 세울 때 만약에 밤을 세워야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딱 하나죠. 체온 유지. 어떻게 해야지 살아남아야 되니까 뭐 낙엽을 쓸어 담든 뭐 그래서 내가 밤을 세울 경우에 그럼 체온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럼 내가 배낭 속에 뭐를 가지고 가야 되고 뭐를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안심시킬 거냐. 그러면 헬기 구조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헬기를 만약에 와요. 헬기면 헬기에서 전화할 거예요. 자, 헬기가 딱 전화해서 지금 소리가 크게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물어보면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지금 소리가 크게 들리고 계속 커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헬기가 계속 자기 방향으로 오겠죠? 근데 헬기 소리가 작아집니다라면 어떻게 돼요? 반대 방향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헬기가 쭉 가다가 돌아와요, 다시. 쭉 가다가. 그럼 헬기가 보입니까? 그럼 예, 헬기 보입니다. 그럼 헬기가 몇 시 방향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거예요. 자, 헬기가 몇 시 방향이라고 할 때 그 기준이 누굴까요? 그 기준이 조종사입니다. 자, 조종사가 헬기가 이렇게 가다가 몇 시입니까? 그럼 제가 여기 있으면 몇 시 방향인 거죠? 헬기 조종사 여기 있으니까? 헬기 조종사 일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방향의 날 시계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헬기 구조에 있어서 중요한 파트입니다. 자, 구조 요청 방법은 이제 정확한 위치를 알려줘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마찬가지 지금 헬기, 그 다음에 구조 요청 방법. 자, 구조 요청 방법 하실 때 구조 요청 어떻게 하시죠? 보통 일반적으로? 보통 보면 119에다 전화해서 내가 어디가 다쳤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현재 어디라는 거 알려주면 되고, 우리가 길이 여기 시내권이면은 다 알려줄 수 있죠. 문제는 이제 산이라는 게 문제인 거죠. 산은 특정해서 알려주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등산로상이면 상관없어요. 네, 등산로상이면 상관없는데, 내가 뭐, 산 캐러 갔다가 만약에 조난 당해도 마찬가지 어딘지를 알려줘야 되니까 그런 건 좀 어렵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조난을 당한 분들이요. 처음에 신고를 바로 안 합니다. 본인이 길을 찾다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아주 좋은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요 영상 먼저 보시고 한번. 친구에게 길을 잃었다는 메시지와 함께 절벽 위에 걸터 앉은 자신의 사진 한 장을 보내 구조를 요청했지만 곧 휴대전화 배터리도 바닥났습니다. 친구의 신고로 구조대가 수색에 나섰지만 단서나고는 사진 한 장밖에 없는 상황. 구조대는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고 주변 지리에 밝은 하이킹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조난당하면은 다른 사람 사진 보낼 때 다리 찍어서 보내나요? 이게 풍경 찍어서 보내죠. 저 상태가 뭐냐면 패닉이 왔다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상상을 못 해요. 분명히 내려온다 그랬는데 가보면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능선을 한 두세 개를 넘어요. 그리고 체력 떨어져서 그때 탈진해서 멈춰요. 전혀 상상치 못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 같이 가신 분들 중에 누가 길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거를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분한테는 생과 사의 갈림길이 거기에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그분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세요. 이거는 구조대원만이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갔는데 사람을 잃어버렸는데 전화통화가 돼요. 그러면 굉장히 안심을 시키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이제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런 것들을 먼저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강원도 119 신고 앱은 전국에 다 쓸 수 있는 앱이고요. 요거는 그냥 까시면 됩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까시고요. 요거를 누르게 되면 그냥 요 상태에서 119 신고하기만 누르시면 그냥 바로 119에 신고가 들어갑니다. 어디서나. 이름은 강원 119, 강원도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강원 119 신고앱이에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기 위치 오차가 있어요. 이 위치 오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번 열어놓고 신고하고 그 다음에 위치 오차가 줄어들면 한 번 더 신고해도 됩니다. 그러면 바로 여기서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이미 구조대원들은 출동을 했고요. 첫 번째 주신 좌표로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항공기가 갈 수 있으면 항공기가 직선 항로로 바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필요할 때 여러 가지 찾아볼 수 있는 것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까셔서 사용하시면 괜찮을 겁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구글 지도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파란 점이 찍히거든요. 이 파란 점이 뭐냐면 스마트폰이 위성 신호를 받아서 나오면 이렇게 파란 점이 찍힙니다. 이게 바로 현재 스마트폰이 있는 장소예요. 근데 여기 요 부분이 있으면 요걸 톡톡 몇 번 건드시면 얘가 정확하게 또 가거든요. 얘를 손으로 꼭 눌러보세요. 파란 점을 손으로 꼭 눌러보세요. 그럼 맨 위에 이렇게 숫자가 뜹니까? 네, 바로 이게 현재 여러분들이 있는 좌표 값입니다. 자, 주위 사람이 조난당했어요.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가기 전에 야, 만일에 길을 잃어버리면 어디로 모일 거야? 그리고 길을 잃어버리면 뭘로 어떻게 해? 라고 알려줄 때 바로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이런 지도 앱을 통해서 알려줘도 되고요. 아이폰은 제일 쉽습니다. 아이폰은 나침판에만 열으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그냥 좌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카카오톡입니다. 여러분들 카카오톡 아무 방이나 하나 열어보시겠어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플러스 눌러보시겠어요? 플러스 밑에 보면 지도라고 있어요. 있나요? 지도 열어보세요. 그러면 위치정보 보내기라고 뜨나요? 자, 여기 위치정보 보내기가 있거든요. 이 위치정보 보내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지도 안에 이렇게 위치정보 보내기 했나요? 네. 예. 했으면 그 안에 들어갔죠? 네, 들어갔으면 그거를 꼭 눌러서 복사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그런 다음에 그 밑에 댓글창에다가 놓아보세요. 예, 그러면은, 자, 보세요. 데이터가 꺼져도 됩니다. 데이터 꺼지면 좌표 값이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화통화하시면서 불러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카카오톡 하나 갖고도 우리가 위치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럼 다른 거 필요 없죠, 이제.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 기본에 깔려있는 거를 갖다가 활용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다른 사람들을 교육하실 때, 요 두 가지만이라도 꼭 알려주셔서 길을 잃어버리면 나한테 카톡으로 보내라. 만일에 거기서 데이터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전화해서 그 열은 다음에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사진은 여러분들 사진은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 사진 속에 설정 들어가면 위치 태그라는 게 돼 있어요. 다 거의 다 요즘 돼 있습니다. 사진을 보내실 때 뭘 해야 되냐면 반드시 원본 사진으로 보내야 됩니다. 카톡에다 보내실 때. 그러면 그 원본 사진을 가족들이 저희 119로 주게 되면 저희들이 바로 좌표로 축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줄이거나 이러면 그 안에 있는 위치 기록이 삭제됩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사진 찍으실 때 원본으로 한두 장 정도만 보내시면 저희들이 만일에 119 쪽에서도 보내시고 만일에 119에서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하라 그러세요. 네, 좋습니다.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해드리겠습니다. 최소한 내 위치를 파악하는 방법, 가장 쉬운 방법 두 가지만 알려드렸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그 사람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 같이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저는 오늘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시면 다른 안전교육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